민주공대? 뭐더라 뭐? 공부하는 대담. 뭐더라? 민주공대, 서울공대. 넥타이를 잘 매야 돼. 고건 총리는 이 넥타이 매는 법을 처음에 잘못 배웠는지 꼭 이쪽이 확 조여가지고 한쪽이 삐뚤어져 있어요. 아니 그분 진짜 넥타이 잘 못 매. 와이스는 꼭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싹 놓고 요거 하나 아니 요 고를 하나 팝니다. 뭐 체주가 있어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민주연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의 김민석입니다. 민주공대 첫 번째 시간, 오늘은 11월 7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한반도 평화 번영연구소 김형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오늘 이게 이제 1회 방송이지만은 지난번에 장관님과 우리 김 소장님 모시고 시험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깨끗하게 그러게요. 바꿨습니다. 좀 바뀌었어요. 예. 예. 환하게 바꿨고요. 이름도 이름도 정했습니다. 민주공대. 예, 민주공대.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공대 개공 교수지. 아니 지금 첫 적이기 때문에 총장님으로 지금 아니, 명예 총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예. 김 소장님께서는 한국에 와서 연대 다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색시를 만나셔가지고 북한에서도 대학을 그럼 다니다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출신 성분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네. 북한이 최근에는 그것이 완화돼서 거의 유명무실화됐지만 예전에는 그 대학 추천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집안이 썩 체제 성격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 추천을 잘 안 해줬습니다. 철저하죠. 예. 요즘은 좀 풀렸대요? 요새 좀 나아졌어요. 돈으로 좀 가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돈으로 가는 경우가 자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 돈이 있어야 예. 참 문제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그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10월 10일, 18일 이런 중요한 정치적 계기에 다시 실험을 할 것이다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가고 실제로는 지금 최근에 김정은을 보면 오히려 대내 경제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잠잠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시는가요? 우선 핵실험의 횟수를 가지고 말씀드리죠. 보통 5번 정도 핵실험을 해서 성공하면 네. 아마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들을 했습니다. 과거에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 북한이 지금 6번을 했어요. 6번을 했는데 사실 6번을 했지만은 5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1차 핵실험 때는 원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2005년도에 직후에 나온 얘기였었지만은 처음에는 TNOT 1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실험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중국에 통보를 했는데 400톤 정도 정도의 폭발력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국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왔어요. 하여튼 성공을 했지만은 빵 터진 것보다는 픽 하고 터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빼면 이제 5번 성공한 건데 중요한 것은 수소탄을 그 수소폭탄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이 지난번 6차 실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술 수준 면에서는 일단 충분히 파키스탄 목표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투발 수단인데 그걸 실어 가지고 미국의 동부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ICBM을 가져야 되는데 거리는 낼 수 있지만은 이게 대기권으로 다시 재집해 올 때 그 고열을 견디는 기술이 아직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폭탄 면에서는 이미 목표 수준에 도달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직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 미국의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린 거 아니냐. 일종의 한 번에 약간의 뭐 휴직이랄까, 예. 그 다음 단계로 한 번 다시 좀 도약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렇죠.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괜히 쏘아대 가지고 그 미국이 놀랄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북한이 얕잡아 그 무시당하게 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카드도 없이 서로 그렇죠. 건드리는 것이 그렇다. 전략적으로 불리하니까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까? 가령 뭐 B1B라든가 로널드 레이건호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 전략 무기들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런 군사적 압박이 지금 먹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는 그럼 보기는 어려운가요? 글쎄요. 압박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의 B1B라든가 뭐 F-35니 뭐 이런 것이 뜬다 한들 겁은 주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북한이 너무나 잘 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북한을 건드리면 그것이 곧 미중 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미중 전쟁이 되면은 제3차 대전으로 번지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북한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B1B가 뜨고 무슨 F-35기가 날르고 이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함부로 움직이는 경우에 미국의 그런 어떤 그 대북 위협의 강도를 더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거기 또 그 대응해야 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높이는 그 측면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직접적이라고 보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냥 두 달을 아무 일 없이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다시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그 군사적 압박 때문에 멈추고 있다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이렇게 쭉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렇죠. 중에 네. 일정한 단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의 속셈을 북한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약발이 안 먹힌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평화적 해결로 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의 긴장 관리 정도로 그렇죠. 하는 걸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한국과 중국, 일본을 압박을 해서 그 한중일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의 일환이라는 건 저는 보는데 트럼프의 그 전략을 트럼프의 전략이 그걸 북한이 읽고 있다. 북한이 아마 읽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최선희 북한 그 외무성의 그 북아메리카 국장이죠. 러시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육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 이건 뭐 늘 했던 얘기죠. 근데 동시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과 공존하는 선택을 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출구가 있을 것이다. 사실 두 가지 얘기에서 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라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동시에 했는데 그 한편으로는 기존 태도를 얘기하면서도 출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점에서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을 그 처리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 얘기는 여러 번 했죠. 네. 근데 북한의 화법이 조건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면 북한은 핵을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대북 압박론자들은 앞 문장은 떼버리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협상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고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저쪽에 가가지고 그 베테르스부르크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했죠. 근데 다른 얘기란 게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했는데 그 비슷한 얘기는 사실 제 기억에는 한 4년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북핵 회담이 열린다면은 핵 회담이 열린다면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핵 군축 회담으로 가야지 핵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다.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만나자는 얘기지. 그래서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북한의 본심이 뭐냐 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그거 더 이상 핵 폐기는 없다 하는 식으로 버틸라고 그런 거냐. 그런 경우에 미국이 북한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핵보유국으로서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럼 있기 미국이 때문에. 그거 했는데 슬그머니 뭐 사실상 인정하는 것도 지금 어렵게 됐어요. 예. 옛날에 인도 파키스탄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던 시기하고는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다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그 특성이 인도 파키스탄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도 그런 게 어렵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또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하고 바로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맞상대를 아니고 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 중국 때문에 예. 또는 소련 때문에 그 사람들 그걸 미국이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조금 깎아줄 망정 처음에는 비싼 값을 부르는 그런 소위 그 흥정의 그 전략으로 저는 봅니다.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면 또는 포기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절은 쭉 했던 얘기고 거기에 이제 핵보유국 지위를 우리는 유지하는 전제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최근에 붙인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경우에는 미국하고 진전될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어떤 벼랑 끝 협상으로 해서 갖다 붙이는 그렇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좀 합리적인 것이 그렇죠. 아니냐. 막판은 그 협상이 이제 그 타결이 될 때는 얼마든지 그 조건을 좀 예. 완화해가지고 접점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도. 이건 어떻습니까? 뭐 러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러시아의 그 상원의장 이름은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미트비엔코인지 마트비엔코인지 러시아 말도 하시는가요? 뭐야 빠루스키 이 정도. 야 까바리 빠루스키. 저 이게 뭐 러시아 말 할 줄 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눈치로 그 상원의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중국 역할론이 쭉 있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역할론이라는 게 실제 공간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중국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없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러시아 단독으로 움직이지 말고 예. 육자회담 재개를 바라는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바라는 거고 러시아도 지금 동참하는 셈이고 사실은 우리도 육자회담이 빨리 열려야 된다는 입장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기회를 놓쳤어요. 일본은 뭐 무조건 미국 편이니까 트럼프 편이니까 그건 기다릴 거 없고 또 육자회담이 뭐 조건을 제시했지만 북한도 육자회담이 빨리 열려가지고 여러 가지 대북 제재 같은 것이 좀 완화되는 것을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육자회담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원리상 이게 어긋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재개를 바라는 나라들이 지금 힘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그쪽에 줄을 서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런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육자회담의 재개라는 것은 대화 국면의 시작이라는 뜻과 함께 추가 제재는 일단 스톱하면서 그렇죠.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그렇죠. 의미를 네. 가지는 그렇죠. 것이겠군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도 근데 한편으로는 좀 뭐 육자회담 뭐 이것도 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얼핏 북한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열리면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필요 없고 비핵화는 우리는 안 할 테니까 필요 없고 한다면은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군축 회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또한 이제 그거는 좀 과한 요구지. 이제 뭐 핵무기 몇 개 가졌다고 그
그동안 700개 가지고 무슨 7, 8천 개 가진 나라들하고 예. 맞먹는 자리 그 회담을 하겠다고 그래. 그건 택도 없는 거고 초등학생이 유치원 막 끝난 그 어린애가 무슨 대학원 학생하고 같이 앉아 우리 학생들끼리니까 회담하자고 그러고 똑같은 거지. 그 오늘 본래 본 주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1월 5일부터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북한 문제 해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큰 틀에서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나름 보관을 가지고 올지 방향이 나올지 또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국회 연설에서 또 그 특유의 돌발 발언은 없을지 뭐 여러 가지 관측과 우려 뭐 기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큰 대략적 전망이라든가 관측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워낙에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어서 지금 예측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가리라고 보는 것이 뭐 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기 순방 중에. 깜짝 놀란다는 얘기는 말폭탄 쏟아내고 화염과 분노 무슨 뭐 이미 그건 안 놀래죠. 뭐 그거는 이제 안 아닐 거예요. 놀래죠, 저희가. 안 놀란다고. 그러면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내가 뭐 북한과 일단 뭐 회담을 해보겠다. 내가 그 전에 후보 시절에 김정은이 워싱턴에 온다면은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도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변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주장해왔던 육자회담 내가 나갈 용의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희망적 관측일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와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폭이 넓은 발언과 행보로 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예. 지금까지 자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글쎄 뭐 더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죠. 옛날에 후르쇼프가 그 스탈린 사후에 이제 후르쇼프가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유엔에 가가지고 막 신발짝을 벗어서 예. 이쪽 단상을 치면서 연설을 했던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또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리 국회에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건 아니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 좋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한중에 순방을 하면서 그거 의미 있는 뭔가 좀 족적을 남기지 않겠는가. 기대 섞인 뭐 예, 결국 이제 저희 입장이 중요할 텐데 정상회담이 7일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디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던가요? 그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입장 또는 강국들과 외교를 할 때 약한 조금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을 때는 설득의 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장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전 먹는 힘을 다해서 설득했다. 내가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네, 네, 이런 100번 동안 오전에 부시를 설득을 했어. 예, 이제 그렇게 말씀. 그랬더니 오후에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는 연설을 하지 않았어. 예. 이번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젖먹는 힘을 다해서 설득해야 될 핵심적인 입장이랄까, 핵심적인 논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이 그들의 대북 정책이라고 4월 26일 날 국방장관, 국무장관, 정보 장관인가요? 3인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지금 인게이지먼트 쪽으로는 가지를 않고 최대 그 압박 쪽으로 이제 방점을 찍어서 예.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최대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뭐 화염과 분노, 뭐 완전한 파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트럼프는 또 트위터로 쏟아냈지만 그렇게 해봐도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동안에 압박을 그렇게 지금 몇 달 했어. 6개월 이상 지금 7, 8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위협적인 도발만 했다. 그렇다면 압박으로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당신의 순서에 의해서 이제 인게이지먼트로 넘어가 보자.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자진해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겠다고 겁을 주는 동안에 4월 6기설이 나왔었고 한번도 8월 6기설이 나왔었고 또 심지어 지난번에도 뭐 11월 달에도 그런 6기설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공포가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는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전쟁으로 갈 것도 아니면서 전쟁할 것처럼 겁을 주는 그건 좀 그만두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당신 내가 퇴로를 좀 열어달라. 조금만 말하자면 이 여유를 주면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설득해서라도 소위 터무니없는 소위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내놓는 조건들이 있어요.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지 말고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을 대화로 육자회담으로 불러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발언권이나 영향력보다는 중국, 러시아가 좀 더 클 테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손잡고 한번 불러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압박과 제재가 효과를 못 냈다고는 사실 지적하고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인게이지먼트 대화 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다리를 놓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라 하는 그건 좀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정부의 그간의 논리를 받아주면서 그 그렇죠. 연장선에서 이제는 그 다음 또는 그 강조점으로 그 간여 쪽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그렇죠. 지금 그 논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계속 지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전제 중에 하나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랄까 소위 그러니까 그 어떤 용어로 볼 때 뭐 소위 우리 흔히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일반 평화적인 대화에 의한 해결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제로 군사행동도 가지 않는 선에서 상당한 수준의 긴장을 관리해가면서 자신의 어떤 전략적 목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렇게 달성해가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폭 내지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 북도 그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상회담에서 예를 들어 미국산 무기 문제라든가 방위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거론이 될 가능성이 이제 트럼프는 논리만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지 W 부시만 해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끼리 논리와 명분으로 얼마든지 설득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년간에 겪어왔던 미국 대통령들은 완전히 다르죠. 출신이 다르고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꾼이에요. 본인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내 머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전쟁이 날 것처럼 위기를 고조시켜 놓고 우리한테 사실 무기를 많이 팔았어요. 첨단 무기 지난번에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첨단 무기 구입 및 기술 제공이라는 거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6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 때는 장사를 못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서 진짜 위기설이 현실로 옮겨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슬그머니 꺼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FTA 가지고 우리 겁줬지. 그 다음에 또 북한 압박하는데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방위비 분담 더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시켜버리겠다는 겁을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FTA나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
해서 우리가 좀 일정한 양보를 하더라도 돈을 좀 더 쓰더라도 그건 돈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안하게 사는 거 이거는 좀 면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어차피 그거 뭐 미국이 FTA 재협상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비켜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FTA 때문에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걸 좀 균형을 잡아달라는 거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번 만큼 그동안에 그건 좀 미국 무역에서 돈을 덜 넘기는 FTA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도 사실 우리가 적게 내는 건 아니에요. 뭐 더 달라면 더 주고서라도 북핵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 이 시간은 좀 단축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명료하게 하고 가자. 그렇죠.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FTA나 방위비 분담은 하나의 그 방법론 내지는 수단이니까 그걸 카드로 해서 육자회담 재개를 하기 위한 소위 국제 공조를 우리가 선도할 테니까 미국은 뭐 반대하지 말고 있다가 일이 되면은 그때 뭔 얘기를 쳐고 나오는 식으로도 좀 판을 짜자. 그걸 문 대통령이 뭐 오전 회담 되게 뭐 길어야 한 100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단독 회담 한 40분, 확대 회담 한 60분.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 하기 전에 뭐 대통령의 준비랄까 또는 연습이랄까 또는 뭐 시뮬레이션이랄까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글쎄요, 저 외교 회담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은 분명히 회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측 대표가 돼가지고 괴롭히는 모의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을 무지하게 괴롭혀드리죠. 그래가지고 대응 능력을 예를 들어 남북이라면 뭐 김정일역, 뭐 김정은역을 해서 그렇죠. 그 대응 논리를 계속 만들고. 네, 그렇죠. 트럼프 역을 해볼 사람을 찾기엔 상당히 만만치 않겠는데요. 과거에 남북 대화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분야별 회담으로 들어가면은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북한의 여러 가지 회담 전략 전술에 대한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통일부에 있는 그 경험자들이 북측 대표단이 돼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외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려서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올지, 그리고 일본에서 뭐 지금 이제 아베가 이번에 또 승리를 했는데 자위대 역할의 확대에 이제 합의를 할 것이다. 뭐 일정한 용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는데 그런 미국과 일본의 논의가 그 대목이 우리가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영향을 왜냐하면 우리와 동북아에 미칠지. 아베가 지금 의회를 해산해가면서까지 총선을 해서 사실상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공명당까지 합치면 3분의 1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헌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 힘이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위 지금 있는 헌법 구조 전수방위에 그치게 되어 있는 헌법 구조를 고쳐서 정상국가 그러니까 위협이 상대 측으로부터 위협이 감지되면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국가로 이제 탈바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일본이 꾸준히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써왔던 것이 북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도 압박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트럼프의 비에 맞는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발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봐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정권을 바꿔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압박을 강화해 나갈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아베, 기시 노부스키의 외손자인 아베가 다시 한번 일본의 영광을 되찾도록 밀어줘야 된다 하는 정서가 조성돼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 유화적인 국면 내지는 인게이지먼트 쪽으로 가자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우리한테 와서는 아베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안 할 인게이지먼트 것이고.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그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반승락 정도는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베하고 얘기를 그런 쪽으로 그야말로 프레셔를 계속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놓고 오면 여기 와서 그걸 바꾸기가 어렵게 된다 이거야. 더구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 중요도는 일본이 훨씬 더 큽니다. 한국은 그거 미쳐요. 뭐 일본에 뭐 2박 3일이고 우리 1박 2일밖에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한테 뭐 점수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데 그야말로 그건 소국 근성 중에 근성이에요. 그 골프 치느라고 하루 더 있는 거고 아베가 그 트럼프한테 금으로 된 혼마 그 드라이버 예. 그 선물했으니까 그거 한번 써야지. 어? 원산지에 와서 한번 써야 될 거야.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샘을 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예.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체류 일정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촉담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싸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 예. 1박 2일도 충분히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때 그 2002년 2월 달에 그 왔을 때도 결국 1박 2일 정도밖에 안 있었을 겁니다. 정성과 논리로 뭐 그리고 만리장성을 충분히. 예.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를 설득한 것은 100분이었어요. 적장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필요하다는 건 그거는 좀 어리석은 얘기고 유명한 그 고려시대 거란의 장수 소선영인가 소개하고 예. 설득했다는 예. 서희가 무슨 뭐 2박 3일 설득했습니까? 설득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고 논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베와의 그 설득 논리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전 포인트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의 한중일 설득은 뭐 시진핑하고는 거기는 이제 체급이 다르니까 일본 아베와 문재인 누가 트럼프의 귀를 잡느냐. 귀를 잡느냐. 그 우리 장관님께서 중국도 잘 아시는데요. 중국도 이렇게 뭐 오랫동안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쭉 보고 싶어 오셨는데 중국의 시진핑 체제 2기 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심지어 뭐 1인 천하가 열렸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시진핑 체제가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강화되었다. 이것이 북핵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시진핑 2기로 들어가면서 일단 당장 사드 보복은 조금 완화될 예.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확실히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걸 보시는 거죠?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제 강경화 장관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드는 추가 배치는데 더 이상 안 온다. 그다음에 MD 그 가입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그 한미일 그 군사 동맹을 더 강화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이제 이게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 보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기 전에 저는 19차 공산당 대회 전에 그 중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완화시키는 경우에 잘못하면은 그 권력 투쟁에서 시진핑에게 시진핑에 불리한 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봤고 그러나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조금은 이 우리에 대한 그 대한 정책을 좀 변화시키지 않겠는가. 강경에서 좀 유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2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1대1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서쪽으로 나가야 돼요. 서쪽으로 나가려면은 이 동쪽에 그러니까 자기 뒤통수 앞으로 나가는데 뒤통수가 이게 시끄럽게 놔둬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사드 문제, 사드를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갈 수는 없지만은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계속 북한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라,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그것도 좀 피곤한 거죠. 1대1로 사업을 하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이라고 그럴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자기들 본래 보다 더 큰 목적 1대1로가 더 큽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유라시아까지 미국이 중국의 예.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드 문제라든지 또는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미국과 또는 한국과 일정한 정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사드에 대해서는 그런 뭐 다소 이렇게 대한 포지션을 좀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진핑이 국내적으로 강화되었다라는 것이 북핵 문제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 지금 뭐 육자회담 재개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역할론이라든가 또는 북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전반을 놓고 본다면은 그 시진핑 체제가 일단 다시 한번 안정되었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는가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제 1대1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대1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미국과 지금 그 소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미국하고 계속 이렇게 기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해가지고는 이쪽으로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외적 갈등이나 전쟁은 뭐 충돌은 지금 중국으로서는 전혀 뭐 그 바라지 않은 또 선택할 수 없는. 그렇죠. 갈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이것을 좀 그 톤다운 시키고 원래 자기들의 국력을 더 키우고 유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1대1로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중화부흥을 국가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시진핑이 취임하면서 바로 중화부흥이 중국꿈이다 그랬어요. 중국몽은 중화부흥이고 중화부흥은 중국몽이다 그랬는데 그 중화라는 게 한나라 때 그 사람들이 반초를 보내서 서역을 이 정보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서쪽으로 국력을 확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최초의 국가였었죠. 진시황 진나라보다 더 강했었지. 진나라는 뭐 금방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한나라 때 그야말로 그 천하를 호령하던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고 그 후에 나온 당나라는 문화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한 성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강력한 한나라와 문화가 융성했던 당나라. 예. 강한 성당을 지금 그 강한 성당의 영광과 유상을 재현하겠다는 것이 중화부흥이고 그 방법론이 1대1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이거 뭐 북핵 문제 때문에 여기 발목이 잡혀서 가지고 서쪽으로 못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또 시진핑으로서는 이제 5년 동안 그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욕심 같아서는 한 5년 더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중국의 국력을 시진핑 2기 체제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국력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미국 정책도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미국과 적대 관계를 풀었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을 이제 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역시 중국의 지도자는 시진핑이다 하는 식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그런 성과를 내려면 내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중 간에 지금 그동안에 쌓였던 응어리를 일단 푸는 것이 시작점이 아닌가. 저희로서는 하여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폭이 조금 더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과 관련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이렇게 뭐 공개도 되고 폭로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어떤 식으로 올렸냐 하는 것들도 이렇게 계속 록록 드러나고 있는데요. 2013년 말이죠. 장성택을 숙청했을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이제 흔들리고 붕괴 조짐이 보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장관님이 이제 통일원에 쭉 계실 때부터 대북 관계를 다뤘던 오랜 시기 동안 북한 붕괴론이 뭐 수차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시기에 등장했던 지금 이제 장성택 국정 당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 붕괴론의 문제점이 뭔지 또 만약에 우리가 북한 붕괴론을 이후에도 전망한다면 또 과거에 가장 그럴싸하게 타당했던 시기가 과연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북한 붕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내부적인 얘기는 우리 이제 겸손하게 좀 하시고 거기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북한 붕괴를 적은 미제입니다.
90년대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굴압파가 이제 흔들리고 그쪽에 급격한 이제 체제 변환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왈 한반도 문제 전문가 내지는 공산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흐름이 마치 그때 뭐 자스민 혁명이 무슨 뭐 그 중동에서 뭐 민주화의 예. 그 바람을 몰고 오는 걸로 성격 규정이 됐듯이 이제 사회주의가 다 없어진다. 그냥 큰 나라 소련이나 뭐 중국 같은 데는 자체 변화를 통해서 궤도 수정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하겠지만 조그마한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90년대 초에 김영삼 대통령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난 그때 통일비서관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일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그렇게 각하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아마 그 1, 2급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되게 이제 수석 비서관 내지는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실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북한을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북한의 붕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하나의 체제인데 붕괴 요인과 더불어서 지탱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치 사람에게 발병 요인이 있지만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병이 나지 않고 건강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도 있고 내지는 잘 관리하면 면역력을 더 키워서 오히려 건강해진 사람이 될 수 있듯이 그렇게 체제는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보느냐가 결국 그렇죠. 중요하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50대 50이라도 이건 무슨 절대 붕괴는 안 하는 거고 예. 더구나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분들이 붕괴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바로 그 대목이 지탱 요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독재, 철권 정치, 그다음에 공포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봉기를 못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붕괴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이승만 때 붕괴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 붕괴했어야 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붕괴하는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먹는 문제가 충족이 되고 소위 분배 격차가 심해졌을 때 모두가 다 배고프면 체제는 안전해 오히려. 배 아픈 사람들이 나와야 그 체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해도 각하께서는 아주 고급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당신네 통일원에서 뭐 신문이나 자료 좀 보고 북한 신문이나 북한 자료 좀 보고 붕괴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얘기다.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나요? 이제 북한이 곧 무너진다. 근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으로서가 아니고 만약에 실제로 곧 붕괴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전망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전망이 아니라 이게 북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전문가들도 그래요.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에 관해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있습니다. 예. 적대적으로 보느냐, 중립적으로 보느냐, 우호적으로 보느냐. 근데 적대적으로 딱 북한관이 정립된 사람은 이 중립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송 장관의 경우에는 군인이기 때문에 뭐 유관장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관학교 유관장교 시절부터 머릿속에 대북 적대의식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좋은 면은 보지를 못하고 살아온. 뭐 구체적인 어떤 근거와 정보에 의한 전망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관점에 의한 정치적 발언으로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죠. 어떠신가요, 우리 김 소장님? 그때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지금 2014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기초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되짚어보게 되는데 장성택이 숙청됐을 때 그 당시 북한 관련한 이렇게 뭐 북에서 넘어온 분들 얘기라든가 자주 이게 국경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이라고 했을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다고 보고요. 그 저는 무식한 얘기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 무식한 얘기라고 예. 했다. 예. 근데 붕괴라는 게 사실은 대체 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북한 체제 특성상 현재 정권을 대체할 세력이 내부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요인, 뭐 경제적 요인, 지탱 요인이라는 측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대체 세력이 없다. 그것이 그렇죠. 현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있을 때 정권은 바뀌는 겁니다. 나만의 야당이 있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북한은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이 세력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구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보고 의미에서 있습니다. 본다면 뭐 제재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또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한 또는 뭐 국제적 정세 일정한 장래에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북한 붕괴론을 현실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오기는 어렵다. 네, 저는 정 장관님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사회가 좀 더 보편적인 사회, 그러니까 시장 경제,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장 경제가 좀 확산이 돼서 신분 때문에 대학 못 가는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런 정도. 개인이 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또 다른 욕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변동성이 있지 그 전에는 저는 북한 체제 변동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붕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막 개념이 막 혼란스럽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붕괴라는 것은 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은 그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도 북한 정권 붕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노동당이 없어지는 것도 북한 붕괴라고 그러고 또는 사회주의 체제가 없어지는 것도 붕괴라고 그러고 근데 사회주의가 조금 수정 궤도를 거쳐서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북한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체제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이것이 그냥 똑같은 용어처럼 전제를 하고 김정은 정권 붕괴가 곧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붕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는 권력의 공백이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접수하면 통일이다. 아주 굉장히 참 순진무구한 그 발상이죠. 북한의 그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도 지금은 대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됐다고 난 봅니다만은 대타를 꾸준히 위험하면은 제거해버렸거든. 김일성 때부터 조금만 그냥 북한들의 인민들에게 조금의 인기가 있다 하면 그럼 바로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겁나서도 그런 짓을 못 했는데 그런 꿈을 못 꿨는데 간에 이제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건 뭐가 됐건 이게 격변이 일어나서 정치적 혼란이 온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권력 공백 상태가 몇 분이나 갈 것 같습니까? 바로 총리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게 돼 있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게 모택동의 말인데 그건 참 진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김정은이 있을 때보다 북한의 군부가 집권했을 때 그때 더 복잡해요. 예.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북한이 무너지면 바로 통일된다는 것은 아주 나이브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그다음에 쉽게 붕괴하지도 않고 더구나 국무위원쯤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자 이제 전문가는 또 몰라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그리고 사실은 장관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를 좀 이어가는 고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저희가 또 갖고 있고. 또 북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조응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조짐도 있고 등등한데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북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주변 정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북핵 문제 또 한반도 문제 해법을 위해서 주력해야 될 방향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하죠. 지금 북한이
이게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하나 따냈죠, 피규어. 그럼 이제 올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와야 되고.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북한이 김정은의 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마식령 스키장 아니에요.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적어도 스키는 뭐 분산 뭐 개최를 하자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나오면서 공동 개최, 그렇게 되면 공동 개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바로 그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가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부 쪽에서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만약 그런 정도 상황이면 그건 받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제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피겨 그 선수권을 출전권을 따냈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했고 그러기 전에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에 무주 태권도 대회 와가지고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 제안하니까 그 스포츠 위에 정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지난달인가는 그 스포츠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이번에 그 어부들 일주일 만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예. 제가 여기저기 수송을 해봤는데 전혀 우리 쪽에서 무슨 물밑 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 왔다고 그래요. 또 국방장관은 재패간지도 몰랐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좀 그것이 뭐 게다가 그 명분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도주의 이렇게 언제든 인도주의인데 잡혀간지도 몰랐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해군들이 거기서 NLL 상에서 전부 다 이게 뭐 저 순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배가 잡혀가는 것을 어선이 잡혀가는 걸 몰랐다면은 그 책임 문제죠. 근데 해군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난 조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돌려보낸 것이 난 나쁜 사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굉장히 남쪽과는 상종을 안 하겠다는 투로 나가다가 지금 이거 돌려보내는 거 보면은 슬그머니 인도주의 명분을 걸고 이게 돌려보냈으니까 뭐 너희들이 굳이 인도주의 사고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것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인도주의는 이제 이상가족이죠. 뭐 이런 걸로 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고 성과는 못 내더라도 결론은 빨리 못 내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내년 설을 계기로 해서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한번 하자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해서 쪽에서 조금이라도 대꾸를 하면 근데 이번에 피규어 하나 오기는 오는데 그러지 말고 마식령에다가 우리가 스키를 그 분산 개최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공동 개최하면 어때 하는 식으로 말을 걸어야 된다 이거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이쪽에 평창 용평 쪽에 만들어놓은 스키장 그쪽에서는 좀 속상하겠지만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그쪽에서 양보를 해야죠. 자 우리 김 소장님도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남한 정부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 좀 우리 정부가 주인의식을 갖고 여유를 갖고 줄 수 있는 것 조금 내주더라도 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익만 어느 정도 제공된다면 명분을 제공된다면 또 대화 국면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이해관계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한반도가 좀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이 그런 아량을 내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대화 국면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김정은 뭐 흔히 스트롱맨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트롱맨들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 지도자들과 그 나라들의 입장이 점점 더 스트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풀어갈 힘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힘은 무엇냐? 근데 그 중에 보면 지금 6국 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지금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한자 사자성에 유능제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잘만 하면 뭐 스트롱맨들 푸틴, 뭐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 이 5명의 스트롱맨들을 이 유연한 문 대통령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바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그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 스트롱맨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풀어내는 외교적인 지혜,
그다음에 젖먹던 힘을 다하는 설득력,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지혜와 그 힘, 그것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서 낙마처럼 얽힌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큰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북핵 문제를 푸는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장관님 또 김형덕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민주공대 첫 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